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규범이다. 그래서 형법의 개념과 정의를 내려놨죠? 처음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 규범.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행위가 범죄의, 자,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그 요건이 위법하면 법을 위반해야 돼. 그리고 행위자가 또 책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자의 책임이 없는 것은 범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촉법소년이나 또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왜 범죄에서 형법에서 법의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어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의 책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이 좀 너무 과격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져 가지고 페미니즘 하면은 무슨 뭐 레즈 같은 여자들이 막 너무 여자 막 하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 으로 남자들도 막 우리나라 페미니즘 여자를 극혐하고 막 우리나라 여자들 페미니즘 여자들은 또 무조건 뭐 남자를 극혐하고 무슨 뭐 한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짜 남자는 뭐 다들 뭐 남자를 뭐 비하하고 뭐 이게 페미니즘인 것처럼 그건 아니죠. 잘못되니까 뭐든지 종교도 그렇죠. 극단으로 가면은 별론데 그러니까 무슨 적대관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원래 페미니즘 자체가 왜 생겨났냐면요. 영국에서는 여자들의 어떤 지위나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의 후견을 받아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이 있어야만 되고 여자끼리는 뭔가 자기 재산도 어떻게 처리를 못했어. 자, 그래서 구성요건이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으로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무슨 죄?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거. 일단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리고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이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위법한 경우 행위에만 뭐라고 말한다? 불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불법이라고 평가되더라도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일단 법이 얘기하는 법 규정에서 형법이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위법 여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행위자의 책임이 두 번째. 그리고 이거를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구성 요소? 형법이 말하는 법규범에 의한 범죄의 구성 요소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만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그래가지고 술 많이 먹으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초창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나라인 거거든요. 술에 대해서 되게 엄청 관대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건 엄연히 또 범죄가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좀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는 술 먹고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술을 먹지 말아야 써야 되는 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즉 3살짜리 아이의 행위는 뭐를 했다? 불법하다 하더라도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가게 일을 하고 9살 형하고 7살인가 6살 동생하고 이렇게 두 형제가 있는 집이었는데 집에 왔더니 둔기에 의해서 뭔지 알아요. 동생이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고 형이 죽인
네, 형이 죽였는데 형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뭐 이렇게 친구 집 뭐 이런데 막 놀러 다니면서 친구 집 다니면서 뭐 둔기까지 들고 있는 채로 뭐 내가 동생을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아이가 9살이었기 때문에 네, 촉법소년이어가지고 걔 범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었어요. 세계 문제. 네네네. 범죄가 아니었고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적 사건이었더라? 한 십몇 년 됐을까? 10년? 꽤 됐던 거. 그러면 얘가 지금 거의 한 20살? 그죠 20대. 20대일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몰라요.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섭다. 옆에 그래서 왜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왜 동생을 죽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어떤 친한 사람이나 내가 싫은 사람이나 사회에서 내가 싫은 사람이나 싫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건 감정에 의한 거니까 자기가 가까운 동생을 죽이면 이거는 그냥 순수한 살인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 자기는 좋다고. 그걸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이코패스. 근데 어쨌든 이 얘기 자체도 이게 순수한 사람이니까 죽인다. 순수하게 그냥 살인 그 자체에 자기는 주목했다 이 얘기잖아요. 정말 굉장한 사페 같아요. 잠재적인 진짜 연쇄 살인범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개소리고요. 자기 근처에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가장 약한 존재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어쨌든 생각이 더 더해지는 게 자기가 싫은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모르는 사람 하니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감정은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래잖아. 감정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이 말이잖아. 살인이 그냥 하고 싶었다 그랬나? 사람이 죽는 게 보고 싶다 그랬나? 하여튼 엄청난 사페. 저는 얘야말로 진짜 연쇄 살인범의 어떤 탄생을 좀 보는 거 아닌가? 연쇄 살인범이 다시 태어난 건가? 라고 할 정도인데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정신치료를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자, 그래서 형벌은 그래서 범죄자 3살짜리 아이가 행위는 불법해도 뭐야? 범죄야 아니야? 아니야. 자, 형벌은 국가가 주체가 누구야? 국가죠. 이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재산이나 생명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되죠. 왜냐면 사유로서 떼어넣어서 뭘 했어요? 벌금을 매긴다거나 구금을 내린다거나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제재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넘지 못하는 원칙인 뭐가? 책임주의가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된대요. 책임주의가 뭔지를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정의를 정리하셔야 돼요. 책임주의가 뭐라고요? 책임의 한도를. 그렇지.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할 수도 없고 형벌을 부과할 때도 어느 정도 책임 이상의 형벌을, 그러니까 너무 과한 형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의 형법이라는 거야. 이는 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이 책임주의에 대한 정의와 특성이 이거죠. 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대한 형벌이 비례해야 된다라는 적정성의 원칙이 들어갔고,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이중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평가 금지 원칙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돼. 그래서 우리는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미국은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범죄를 넣어서 뭐를 넣게 됩니까? 막 100년, 200년, 뭐 300년, 1532년 뭐 감옥에 가 있어라. 그럼 진짜 같은 범죄라도 봐봐. 같은 강간을 저질러도 얘는 500년이다. 얘는 1000년이다. 1000년이 진짜 나쁜 놈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냥 강간범이면 2명을 하든 3명을 하든 약간의 가중은 있겠지만은
가장 센 걸로만 처벌을 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이중평가 금지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모두가 다 보는 데서 그 유튜브 방송으로 성폭행했던 남자가 하나 있거든요, 30대. 그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자한테 약 먹이고 수면제 먹이고 여자 잠든 상황에서 성폭행 방생을 했어요. 그거 성행위 방송을 했어요. 특수 성폭행 그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죠. 5년 받았어. 네? 50년 아니에요? 5년 받았어. 그냥 잘못 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로 인해서 특별한 뭐 이득을 얻었다라는 뭐 그런 게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시청자가 있었을 거야. 시청자인데 이제 막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거나 뭐 이런 행위를 했었어야 했는데 보기만 했다는 거죠. 후원을 안 해. 후원을 안 했고 후원이 그 뒤에 발생될 수도 있고 앞에 발생할 수도 있고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중국의 어떤 가수인가 걔가 이제 어떤 그 여자들을 성폭행을 했는데 15년인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살인을 했을 때 15년, 12년 나오죠. 중국이면 그러니까, 때릴 줄 알았는데. 아니 15년도 강간범에서는 그 정도는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량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요 정도만 봐도 택도 없이 약해요. 우리의 형법이 좀 약간 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격려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범죄가 상태하더라도 행위적인 과다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 형법에서는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때 죄의 수가 하나인 것을 뭐라고 그러는데? 일죄. 죄의 수가 여러인 것을 수죄라고 한대. 자, 수죄와 일죄의 개념 또 정리하시고요. 일죄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고 이외에도 일죄에는 외관상으로는 여러 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요런 거 일죄의 구성 요건 여러 개로 보이지만 구성 사이의 논리적 관계로 해서 하나의 구성 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 법조경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에 나오죠. 이때는 하나 또는 여러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보는 게 법조경합. 그러니까 일죄의 정의 그리고 수죄의 경우 그리고 법조경합의 경우 각각의 예시들을 다들 구별해서 적어야 되고 각각의 예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어차피 확대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에 속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장까지 몰래 위조해서 찍었다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아버지의 부동산을 팔아버리려고 하면 아버지의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어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죠? 사문서 위조와 인정 위조죄, 도장을 갖다 위조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뭐라고 하니?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인장을 위조한 거니까요. 불법을 이중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뭐만 넣는다? 사문서 위조죄만 하나만 처리한다라는 거. 이게 일죄에 대한 얘기예요. 수죄로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되는 자,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개의 죄가 만들어지는 상상적 경합이 있고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개의 죄가 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 있다. 그러면은 수죄 해놓고 수죄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상상적 경합. 그 다음에는요? 실체적 경합. 각각의 뜻들 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 사람이 한 개의 돌을 던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리창을 깨서 하나의 행위에서 상해죄와 손괴죄가 성립했다면 자, 하나의 행위 때문에 상해죄, 손괴죄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지. 수죄가 되죠. 그럼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 일어나면 여러 개의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는데 가장 무거운 죄는 뭐예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거. 그럼 이 사람은 손괴죄로 형사처벌될까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까요? 상해죄. 그래서 이거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되고 손괴죄는 민사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상받으려면. 실체적 결합은 자 그다음에 실체적 경합 또 다른 내용이죠. 수재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켜서 경합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경합범. 그러니까 죄는 경합범. 그럼 경합범도 뭐야? 수죄 안에 실체적 경합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일으킨 사람을 경합범이라고 부른다고. 경합범. 그러면 경합범에 대한 조형을 선고할 때 각각의 죄에 선고된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죄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하나에 죄가 하나, 구성요건 하나에 죄가 하나, 구성요건 하나에 죄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 됐니? 그래서 단순 합산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책임자의 뭐를 넘어서는 처벌이 돼? 책임 한도를 넘는 처벌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꾼이 하나의 사기꾼을 했을 때 내리는 처벌의 방도하고 100명을 각각의 100명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나라 죄가 엄청 막 되게 커지지 않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뭐를 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서는 처벌을 내리는 결과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처벌 원칙 중 가중주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가중주의의 또 정의를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가중주의는 어디에 속해? 수죄에 속하지. 가중주의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가중해서 형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를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자 동일 재판에서 그 죄를 다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여러 개의 죄 각각이 개별 재판에서 판결이 광합이 되면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이 죄, 이 법정에서 이 죄, 이 법정에서 이 죄가 되면은 뭐를 못할 수 있어?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처벌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경합범에게 대해서 형법에 말한 별도의 처벌 원칙은 바로 뭐인 거야? 가중주의. 가중주의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고?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가 막 지역을 옮겨다니고 막 죄를 해도 그 죄를 하나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니?